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뉴 레짐 새로운 표준이 된다. 고착화된다. 라고 한다면 고물가가 공포스러울까요? 고금리 때문에 공포스러울까요? 저성장이 또 공포스러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고물가, 고금리, 또 저성장 이런 국면 속에서 네. 네, 교수님께서는 뉴 레짐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뉴 레짐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체제, 다소 비슷한 용어는 뉴 노멀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 고물가 고금리가 성장에는 하방 압력을 주죠. 네. 하방 압력을 주는 저성장을 더 고착화시키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된다. 그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체제가 된다. 네. 그래서 뉴 레짐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 단어를 장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산 시장을 논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자산 시장을 논할 때 이걸 장착하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은 리얼 이코노미, 실물 경제와 캐피털 마켓, 이 자본 시장을 구분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지어 놓고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2020년부터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강조했냐면 메인 스트리트과 월 스트리트 간의 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이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예요. 네. 리얼 이코노미예요. 그리고 이 월 스트리트는 자본 시장을 뜻해요. 두 개가 전혀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네.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땅이 갈라지듯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장인데 경기 침체 온다라는 표현은 실물 경제적 특징이고 경제 위기 온다는 것도 실물 경제적 특징인데 그런 어떤 경기 악화를 자본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스저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그게 거죠. 중요한 개념이네요. 네, 중요한 표현입니다. 좀 강조할게요. 먼저 실물 경제죠. 리얼 이코노미라는 것을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용어를 소개한다면 네. 실물 경제는 뭐냐면 가게가 소비 활동하는 거예요. 기업이 생산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하고 그러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또 순수출,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 지출하는 거예요. 네. 이게 리얼 이코노미입니다. 실물 경제, 그죠? 경제가 이렇게 운용되는 거예요. 근데 운용된 결과물이 뭐죠? GDP죠. 그 GDP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게 실물 경제적 현상이에요.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 저성장이 일어나고 근데 그 저성장 국면에 놓이면 일본 경제 생각해 보세요. 역동성을 잃어요. 저성장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하려 하지 않고 돈이 있어도 저축만 하고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도 안 되고 스타트업 한다고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투자해 주지 않고 경제가 그냥 이 뉴 레짐으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 실물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게 네. 금리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실물 경제는. 그러니까 2%냐 5%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럼 5%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실물 경제적으로 금리도 그렇고요. 물가 말씀드리면 네. 물가도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물 경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게 2,000원이었어요. 올해는 4,000원이에요. 그럼 이게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100%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4,000원에서 만약에 6,000원으로 올라요. 그럼 2,000원 또 올랐죠. 그럼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이번에는 50% 오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물가는 여전히 2,000원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물가가 2,000원씩 오르는 게 중요합니까? 나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이 물건 가격이 내 교통요금이 가스요금이 전기세가 그게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 높은 물가 상승률이 유지돼도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으니 그게 다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캐피털 마켓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피털 마켓 혹은 어셋 마켓 혹은 파이낸셜 마켓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자산시장, 금융시장 다 마찬가지. 그쪽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레벨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 공포감이 중요해요. 맞습니까? 이 시장은 분명 돈이 들어오느냐 나오느냐가 결정자예요. 왜냐하면 리얼 이코노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입니다. 규모. GDP 규모, 소비 규모, 생산 규모. 근데 이 자본시장은요, 가격이에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 실물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면 그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그랬어요. 그러네요.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돈의 유입과 유출을 봐야 됩니다. 근데 돈의 유입과 유출은 뭐가 결정돼요? 금리의 레벨이 결정짓나요? 2%냐, 5%냐가 결정져요? 아니면 2%에서 5%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공포감을 느낄 때 그때 돈의 유출입을 결정져요. 공포감입니다.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하네? 또 하네? 공포감을 느끼고 그때 시장에서 도망 나가요.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때 주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공포감 때문에 주가도 같이 무너졌지만 금리를 급격히 끌어내리면서 다시 시장에 돈이 유입이 있겠네? 기회가 있겠네? 이렇게 조정됐을 때 들어가야지 공포감을 오히려 안 느껴요.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조차도 특히 그 변화를 직감할 때 공포감을 느끼고 그 변화도 항상 그 초반의 공포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2022년에 금리를 막 올릴 때 공포감을 느껴요. 근데 22년에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할 때 그때 공포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지금 5.5% 기준금리에서 계속 유지될까봐 공포감을 느낍니까? 올라갈 때가 더 올라갈 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결정짓는 건 공포감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뉴 레짐, 새로운 표준이 된다. 고착화된다. 라고 한다면 고물가가 공포스러울까요? 고금리 때문에 공포스러울까요? 저성장이 또 공포스러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유지되다 보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금리 관점에서 말씀 또 드려보면 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24년 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한다. 금리 인상 끝났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공포감입니까? 기대감입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에요. 예. 금리 인상 안 한다라는 기대감. 더군다나 그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24년 예를 들어 2분기, 3분기까지 고금리가 유지되면 그럼 2분기, 3분기쯤에는 어떤 생각을 또 할까요? 곧 금리 인하 하겠네. 네. 기대감이죠.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예. 그 기대감이 시장에 돈을 더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뉴 레짐일 때 더 안 좋지만 이 자본 자산 시장에는 더 긍정적인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분짓고 네.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뉴 레짐이 왜 중요한지 네. 한번 또 설명드려 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금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은 높다고 높죠. 봐야죠. 예. 지금 금리가 왜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았을 때랑 비교를 하니까. 정확하십니다. 예. 그 낮았을 때가 20년, 21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21년에 낮은 금리를 만날 때 22년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면서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22년 내내. 근데 이 높아진 금리가 23년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면 24년쯤이 되면 다시 기준이 되는 금리가 뭘까요? 그러면 23년에 만난 금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장착하기 시작해요. 네. 오히려 지나놓고 보니 20년, 21년 금리가 이상한 거였어. 그게 이례적인 금리였어.
오히려 지나놓고 보니 24년의 이 금리가 그렇게 높은 금리도 아니야. 네. 역사적으로 보면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런 생각이 결과적으로 이 뉴 레짐을 받아들이게 수용하게 만들어요. 공포감을 안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의 레벨이 높으니 네. 여러분들이 나 대출 적극적으로 받아서 집 사겠다 이런 열풍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제가 시장을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포인트는 뭐냐면 나와 같이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네. 여러분들로부터 댓글을 확인해요. 가끔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에 네. 10억을 어떻게 대출 받으라는 말인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10억, 20억을 대출 받아야만 집 사는 게 가능하신 그 잠재적인 수요층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여건처럼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도 분명 계세요. 네네. 그러나 나는 그냥 한 1억이나 그 미만만 대출 받아도 그래도 집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또 근로소득자도 그쵸. 계세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5천억 이상 현금성 자산을 그냥 통장에 그렇죠. 네. 장착하고 계시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이 정도 금리는 높은 금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서 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잣대는 나의 입장, 나의 호주머니 입장이 아니라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 혹은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도 이 시장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장은 나랑 관련 없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시고 나의 여건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나의 여건만 보면서 시장은 이럴 거야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